어느 봄비 내리던 오후 문기석 씨는 검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겨진 어깨를 몇 번쯤 두드리다 말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이번엔 안 가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문기석, 올해 75. 그는 3일장을 치르고 있는 친구의 빈소로 향했습니다. 고인은 김영찬, 초등학교 동창이자 한때는 피부치처럼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연락은 끊겼고 이번 소식은 오랜만에 만난 또 다른 동창을 통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있는 서울시립병원 장례식장. 도착하자 이미 문 앞에는 고급 세단 몇 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터리불 같은 회색 하늘 아래 우산 속 얼굴들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오갔습니다. 기석은 조심스레 조문객줄 끝에 섰습니다. 검은 바지 끝에 묻은 먼지, 반쯤 다른 구두, 낡은 장우산. 그는 늘 그렇듯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앞에서 나누는 작은 목소리들, 낯익은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야, 저기 김성만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늙지도 않고 역시 잘 살면 다른가 봐. 옛 동창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기석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옛 서열에 집착한 듯 떠들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나도 몰라보겠지. 나도 그렇게 세상에 잊혀진 사람이 된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이며 조용히 방명록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문기석. 그리고 잠시 멈춰선 눈길. 영정사진 속 김영찬의 웃음은 오래전 동창의 사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같이 웃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씩 그렇게 떠나가는구나. 기석은 절을 하고 조용히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빈소 끝자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상주가 되어 울고 있는 형찬의 딸이 있었습니다. 딱 그 나이. 기석이 딸을 먼저 떠나보냈던 바로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불경처럼 읊조렸습니다. 무상하구나, 무상하구나, 세상 일은 참 무상하구나. 조용히 앉아있던 기석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낯익은 얼굴, 머리가 희끗한 그 남자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문기석? 너 아니야? 나 성만이야. 김성만. 기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주한 얼굴엔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기석은 처음으로 잊힌 존재가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성만이 참 오래됐구나. 작은 미소와 어색한 인사. 그들 사이엔 지난 50년이 한꺼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마친 이들은 장례식장 밖 벤치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우산 아래 두 노인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누구는 먼저 갔고, 누구는 아직 요양병원에 있다는. 기석은 그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냈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후 그는 혼자 남겨졌고, 작년에는 작은 딸마저 먼 타지로 떠났다는 이야기. 지금은 한 아파트 반지하에 살며 가끔은 폐지 줍는 노인들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고. 성만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석아, 우리도 이제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남은 삶, 그냥 그렇게 외롭기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기석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가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한참 밀려있던 낮 시간대가 지나고 이제는 삼삼오오 앉아 뒷말을 나누는 이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석은 장례식장 구석, 냉수 디스펜서 앞에 작은 의자에 앉아 이야기 도중 알게 된 친구들 몇 명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붙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 어르신들 대상 특별 노후 자산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기석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고개를 돌리자 검정 정장을 입은 점지도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는 남자가 작은 종이 명함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성구 미래가치노후재단 투자상담사. 명함 한 장. 그 얇고 하얀 종이 위에 적힌 이름 하나가 기석의 머릿속을 쾅 내리쳤습니다. 정성구. 그 이름은 기석에게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직결된 이름이었습니다. 몇 해 전 기석의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 정성구라는 사기꾼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건강연금, 시니어 전용 투자 리츠 등을 미끼로 수십 명에게 수억 원을 갈취했던 사건. 기석은 몇 해 전에 그 사건을 10년 만에 또 접하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동네 주민의 증언을 도왔지만 이번에도 정성구는 형량도 거의 없이 풀려났습니다. 서류상의 미비, 투자 손실로 보기 애매한 정황. 늘 그랬듯 사기꾼은 빠져나갔고 피해자 노인들만 자책 속에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놈이 지금 죽은 친구의 상가집에서 다시 명함을 돌리고 있다? 기석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는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성구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조문객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은퇴 후에도 5천은 필요하시잖아요. 자녀에게 기대지 않아도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고인께서 생전에 관심 있던 사업이라 이번에 저희가 조문 겸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기석의 눈이 핏줄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이게 사람이냐?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괜히 소란을 피웠다간 고인의 가족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턱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성구가 기석을 향해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까 명함 드렸던 어르신. 이건 고인도 생전에 관심 가졌던 건데요. 혹시 자녀분들한테라도 연락처만 주시면. 기석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성구지? 정성구는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예. 기억하시네요. 혹시 예전에? 그만둬. 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명함 다 걷어. 그리고 당장 나가. 이놈은 조문하러 온 게 아니야. 기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몇몇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성구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어르신.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조문 중 상담도 흔한 문화예요. 조문? 상담? 그딴 걸로 죽은 사람 이름 팔아가며 장사질이냐? 기석은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놈 때문에 세상은 더럽다 소리 듣는 거야. 그리고 나 같은 노인네들이 더더욱 사기꾼 먹이 같은 존재가 돼가는 거고. 정성구는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는 고인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인간 하나가 그 의미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성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무 말 없이 명함들을 쓸어 담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기석은 한참을 그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다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등 위로 오래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명함 하나를 수십 번 뒤집어 보았습니다. 정성구 미래가치노후재단 투자상담사.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엔 누군가의 노후를 무너뜨릴 칼날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놈을 그냥 두면 안 된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을까? 기석은 혼잣말을 중얼이며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전 퇴직할 때 받은 봉투, 그리고 검사 시절 마지막 사건 기록을 복사해둔 종이 다발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15년 전 그는 검찰 내 수사기획과에 있었고 그때도 정성구는 이미 한 차례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엔 중소기업 운영자를 사칭해 소상공인들과 퇴직자들에게 후불형 창업 투자를 유도했던 사건. 정성구는 빠져나갔습니다. 서류 조작, 위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변호하던 대형 로펌의 압박은 강했고 기석은 양심상 퇴직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때 잡아넣었더라면 이젠 공식적인 권한도 없지만 힘을 모아야겠어. 그래, 우리에게는 기억이 있다. 진실이 있다. 며칠 뒤 기석은 낡은 공책을 들고 동네 작은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도 어르신들 몇 분이 모여 화투를 치고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는 그 공간. 자,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읽어드릴게요. 기석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책 대신 그는 요즘 유행하는 고령자 투자 사기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런 명함 받으신 분 계세요? 기석이 꺼낸 명함을 본 노인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거 받았어. 장례식장에서 줬는데 뭐 공짜 간병보험도 든다길래 혹했지 뭐야. 또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지난번 우리 노인대학에도 왔었어. 시니어 전용 투자 설명회 한다고. 거기서 몇 명은 가입했지. 근데 지난주부터 전화 안 받더라. 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기의 시작입니다. 며칠 후 기석은 그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백발의 정의회. 그들이 웃으며 붙인 이름이었지만 그 속에는 억울함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임엔 점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0년간 회계사로 일한 노인, 퇴직 전 경찰 정보과에 있었던 사람, 한때 소송 도우미를 했던 부인의 출신 할머니, 피해를 당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어르신들. 기석은 그들을 중심으로 정성구가 최근까지 다녔던 설명회 일정, 사무실 위치, 피해자 명단,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총도, 법도 없지만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있죠. 어느 날 기석은 피해자 중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정성구에게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자식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이건 제 자식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이었어요. 말하면 아들한테 쪽팔려요. 늙은이가 멍청하다고 할 거고. 기석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우린 멍청한 게 아닙니다. 우린 믿고 싶었던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도 희망을 줄 거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말에 노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며칠 후 백발의 정의회는 모임 장소를 경로당에서 한 폐업한 분식집 건물 2층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의 기억으로 뭉친 움직이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기석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늙었지만 정의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놈이 우리를 이용했지만 이번엔 우리가 그를 기억해서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기석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 대신 낡은 조끼를 입었고 법정 대신
낡은 분식집에 앉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싸움은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묵직했고 단단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복수가 가장 날카롭고 아름다운 정의가 됩니다. 기석은 하루하루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는 슬픔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다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구나. 그는 늦은 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종이, 재판 기록 복사본, 그리고 자신이 직접 썼던 진술효지서.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9월 서울중앙지검 정성구 사기 사건 기록.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정년퇴임을 몇 해 앞두고 기석은 처음으로 사람에 집중한 사건을 맡고 싶다고 자청했습니다. 정성구는 그 당시에도 치밀하고 교활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독거노인, 상가 운영 노부부, 은퇴자들이었고 그들을 상대로 의료투자펀드, 양로주택 사전 청약 같은 허상을 팔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압수수색을 직접 주도했고 노트북에서 계약서, 원본과 거짓 상담 대본까지 확보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소 직전 사건은 이상하게 틀어졌습니다. 문 검사, 이번 사건에서 빠져요. 부장 검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성구 측 변호인, 해담 로펌에서 계속 연락 오고 있잖아요. 윗선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왜 기소를 못합니까? 기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문 검사 정의만으로 검찰이 굴러가는 건 아니야. 잘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그 한마디는 기석의 마음속 검사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석은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사건은 혐의 없음 종결, 피해자들은 민사로 넘어가며 시간과 돈에 지쳐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석은 그날 이후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외치면 오히려 외면받는다는 씁쓸한 교훈을 가슴 깊숙이 묻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성구가 아직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 묻어둔 기억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땐 법으로 안 되니 지금은 사람의 이름으로, 증인의 입으로 우리가 너를 심판할 거다. 며칠 후 백발의 정의회 모임 자리에서 기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저는 검사 출신입니다. 2009년 정성구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였어요. 모임은 놀라움으로 술렁였고 기석은 조용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못했어요. 윗선의 압박, 거대한 로펌, 조직의 무력함극에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러분이 있어서 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노인 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이 됩니다. 그날 밤 기석은 종이 위에 펜을 들었습니다. 법정은 없지만 그는 다시 진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요약, 계약서 조작 정황, 설명의 현장 녹음 분석, 그리고 자신이 15년 전 썼던 진술문에서 지워졌던 문장들. 그는 약자를 노렸다. 그는 그들의 외로움을 이용했고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제 15년 전 멈췄던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재판은 늙은 사람들의 증언과 기억과 기다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기석은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엔 재판장이 있었고 증인석엔 백발의 노인들이 차례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증인이었고 시민이었고 이 사회의 주체였습니다. 2024년 4월 어느 화요일
비가 올 듯 말 듯 흐린 날씨. 서울 송파구의 한 복지관 대강당에는 시니어 맞춤 재테크 설명회라는 이름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어르신들 대부분은 70대,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누군가는 손자 사진이 붙은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 보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수트를 입은 남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제스처, 익숙한 멘트, 익숙한 착한 사기에 포장된 언어. 정성구였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뭐합니까? 이제는 시니어 맞춤 안전형 투자가 대세입니다. 이 상품은요, 연금이 매달 나오고요, 건강보험까지 연계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만 특별히 그 순간 강당 뒤편에서 천천히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그 상품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성구는 멈칫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건 저희 파트너사가 직접. 그가 말끝을 흐리는 사이 기석이 일어섰습니다. 그 뒤로 백발의 정의회 멤버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었고 누군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고소장 초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성구 씨, 본인의 실명으로 이 설명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기 정황이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석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절반은 당신에게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병원비를 날렸고 어떤 분은 손자의 등록금을, 어떤 분은 사기당한 후 세상을 등졌습니다. 정성구는 당황하며 퇴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입구 쪽에서 백발의 정의회 멤버 두 사람이 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경찰 부르셨죠? 예,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최 여사님 말 좀 들어보시죠. 무대 위에 오른 건 지난달 설명회에서 실제로 피해를 본 최명자 할머니였습니다. 손엔 계약서 원본과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할머니, 자식한테 기대지 마세요. 스스로 멋지게 사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내가 그 말에 혹했죠. 근데 알고 보니 그건 나 같은 사람 속이려는 유행어였어요. 최 할머니는 울먹이며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장내는 적막해졌고 정성구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지금 급하니까 사람 좀 불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기석이 다가갑니다. 15년 전 당신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우리를 막을 윗선도 없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성구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연행되었고 복지관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늙은이들 짓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 기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늙은 게 아닙니다. 당신보다 오래 살아서 더 많이 받고 더 오래 참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은 것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복지관 강당 안에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백발의 노인들이 한 줄로 서서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한 건 했네? 이거 뉴스 나오는 거 아니야? 내 손주가 보면 할아버지가 멋있다 그러겠지? 그날 이후 백발의 정의회는 작지만 뚜렷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몹쓸 사기꾼을 잡아낸 노인들의 이야기. 정의를 실행한 사람은 판사도 검사도 기자도 아닌 기억하고 기다리고 움직인 사람들. 그들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성구가 연행된 지 일주일째. 백발의 정의회는 동네 신문 한 귀퉁이에 노인 대상 투자 사기 막은 시민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늙은이들이 세상을 바꾼다. 그들은 잊힌 존재가 아니었다. 기석은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잊힌 적이 없다. 그 말은 오래된 상처 위에 놓인 부드러운 연고 같았습니다. 백발의 정의회는 정성구 사건 이후 자연스레 시니어 이야기 나눔 모임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투자 사기뿐만 아니라 노년의 고독, 건강 문제, 가족과의 단절, 연금과 주거 문제까지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작은 모임방엔 10명 남짓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분에서 키운 애플민트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기석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이야기나 해볼까요? 이제 싸움도 끝났고 누구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순간 조용하던 방 안에서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무용했었어요. 창무회에서 창작무용단. 이름 들으면 아실지도 몰라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주름진 손, 검정 점퍼, 구부정한 자세, 그 아래 감춰져 있던 건 과거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영혼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허리를 꺾을 땐 내가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이젠 지하철에서 자리도 못 찾고 은행 창구에서도 누구 보호자 없냐는 말을 듣죠. 그녀의 말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기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은 오 회장이라는 남성 차례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늘 깔끔하게 차려입던 그는 이날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예전엔 방송국에 있었습니다. 음향팀, KBS, MBC 다 돌아다녔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그 현장에도 있었죠. 정말요? 그때 개막식 현장 소리 그게 제 손으로 조정된 겁니다. 조용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이웃의 삶, 세상의 일부였던 이들의 기록.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경로당 이사로만 알려졌던 황 여사님, 알고 보니 국악 명창이었고 반지하에 살며 조용히 지내던 이철수 씨는 70년대 군악대 출신 작곡가, 그리고 최명자 여사님은 과거 전라북도 최초 여성 사진사였다고. 기석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들 책으로 엮으면 어때요?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누군가 기억해 줄 수 있도록. 누군가의 사람들, 이렇게 멋지게 살았구나. 그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요. 그날 이후 정의회는 삶 기록 모임으로 변신했습니다. 누구는 자기 인생을 손글씨로 적어왔고 누구는 딸이 대신 써준 이야기들을 들고 왔습니다. 기석은 그 글들을 모아 동네 복지관 문예 공모전에 출품했고 어느 날 복지관 앞 게시판에 큰 글씨로 붙었습니다. 기억 속의 풍경들, 백발의 정의회 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 기석은 수상 소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들 한 번쯤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누군가는 뉴스였고, 누군가는 무대였고, 누군가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외의 영웅들. 그들은 칼을 들지 않았고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증언, 한 장의 사진, 한 편의 이야기로도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인생은 결국 누군가가 기억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백발의 정의회가 주간 모임을 시작한 지 2달째. 기석은 복지관 작은 방의 창가 자리에 항상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의보다는 삶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지만 그건 그것대로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한 명씩 들어오던 사람들 틈에서 기석은 낯익지만 뜻밖의 얼굴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대복이? 김대복.
기석의 중학교 동창이자 오래전 크게 싸운 뒤 연락이 끊긴 친구였습니다. 20여 년 전, 대복은 재개발 조합장이었고 기석은 당시 검찰 수사관으로 그 지역 내 부패 정황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둘 사이엔 말하지 못한 불신, 이해받지 못한 입장, 꺾인 자존심이 켜켜이 쌓여 결국은 넌 사람 못 믿는 놈이야. 넌 결국 기득권 편이지. 서로에게 못할 말을 던지고 돌아섰던 그 시절. 그랬던 김대복이 지금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와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혹시 아직도 모임 받아주나? 기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물은 셀프야. 처음 며칠간 대복은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는 어울렸지만 기석과는 늘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둘만 남았을 때 기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미안했다. 대복은 놀란 눈으로 기석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널 믿지 못했던 건 그땐 나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랬어. 정이고 뭐고 그냥 내가 아끼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 같았거든. 대복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실 그땐 부끄러웠어.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다들 날 욕하는데 넌 끝까지 날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 말에 기석은 눈을 떨궜습니다. 그게 미안했어. 긴 침묵이 지나고 대복이 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가 이 나이 되니까 알겠더라. 사람이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끊고 쉽게 미워했을까? 기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땐 서로 말할 줄 몰랐던 거지. 그날 이후 둘은 함께 점심을 먹고 모임이 없는 날에도 가끔 커피를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두 분 부부처럼 다니시네. 기석과 대복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20년이 넘는 오해와 고통을 품은 진짜 용서의 빛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인생의 오랜 친구라는 주제로 글을 쓰던 날, 대복은 처음으로 종이 한 장을 기석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놓았던 손을 다시 잡는 데는 자존심보다 용기가 더 필요하다. 기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글 한 줄이 그간 말하지 못했던 모든 사과와 고백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우정이란 한번 연결된 사람은 다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늙어도 진실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해 멀어진 관계, 자존심에 눌려 놓쳐버린 사람.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는 단 하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말 걸었을 때 그 순간, 우정은 다시 피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아침, 기석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깨어났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운동장, 하얀 교복을 입은 소녀가 기석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졸업해요. 꼭 와야 해요. 그 꿈은 단지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손녀 수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딸과 사위는 몇 년 전부터 멀리 이사했고 같이 살지 않은 손녀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일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괜히 가서 민망하게 하는 거 아닐까? 요즘 애들은 조용히 하고 싶어 한다던데. 기석은 정장 셔츠 단추를 채우다 다시 풀어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에요. 오늘 꼭 오셔야 해요. 나 할아버지랑 사진 찍고 싶단 말이에요.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땐 이미 강당 앞이 북적였습니다. 꽃다발, 사진기,
울지 말라며 웃는 부모들, 그리고 환한 얼굴로 졸업장을 손에 든 아이들. 기석은 잠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멀리서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기석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 하나에 기석의 모든 주저함과 불안함이 모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달려와 기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할아버지 소개할 거예요. 기석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 왜?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부모님 소개하는데 나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텐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졸업식이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교실 앞 게시판에 써붙인 소개문을 손에 들고 기석을 끌어당겼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문기석. 이웃 세상의 부당함을 조용히 이겨낸 사람. 나에게 늘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 나의 할아버지. 기석은 그 글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너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나는 잘 살아온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석은 정장을 입은 채 오래된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하얀 목련이 가지 끝에서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이 된다는 것. 그것은 늙은 몸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한 힘이다. 자식의 자랑이 되는 것도 귀하지만 손주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기적이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그날 이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삶은 늘 어렵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한 자락 따뜻하게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새 초여름, 하늘은 점점 맑아지고 복지관 앞 벤치에도 햇살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백발의 정의회도 한결 느슨해진 분위기 속에서 매주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기석은 창가 자리에 앉아 새로운 할머니의 이야기를 즐겁게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치킨집 사장님이었고 누군가는 미장장이었으며 누군가는 그저 애들 키우다 보니 인생이 지나갔다고 말하던 이야기꾼들이 모인 작은 세계. 그런데 그날 언제나 모임 시작 전에 테이블을 닫고 물을 끓여오던 정길이 형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영길 형님 안 오셨어요? 응, 아침부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무언가 기시감이 든 기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정영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봉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오래된 4층짜리 건물 2층. 현관문 앞엔 멈춘 우유 배달통과 아직 치우지 않은 신문 두부가 있었습니다. 영길 형님 안에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기석은 가슴을 쥐고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쪽에 누워있는 정영길. 창백한 얼굴과 삐걱거리는 숨소리. 병원으로 달려간 건 순간의 판단이 아니라 온몸이 기억한 반사였습니다. 빨리요. 이분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의료진은 바로 응급조치를 시작했고 정영길은 폐렴 악화로 의식을 잃은 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석은 병실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다가 정의회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영길 형님, 병원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입니다. 보호자는 문기석, 저로 되어 있고 병원에서는 수술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하나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병원 어디예요? 제가 갈게요. 간병은 제가 해요. 예전에 명절에도 혼자 보내시더니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밥 해갈게요. 그 순간 기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 아무도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정령길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창밖으로 초여름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양반 정의회에서 빠질 생각에 일부러 누운 거 아냐? 정령길은 입으로 허허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기석이 너 전에는 나 안 와도 뭐라 안 하더니 이젠 날 찾으러까지 오고. 기석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영길이 형님, 우린 이제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야. 우린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지키기로 한 사람들이야. 퇴원한 날 정의회 멤버들은 복지관에서 작은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수박, 미역 냉국, 단호박찜, 가장 어머니다운 메뉴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기석은 그날 처음으로 정령길을 형님이 아닌 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아프면 우리가 다 같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아프지 마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을 땐 미처 알지 못했던 진짜 관계가 시작되기도 하지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가족 아닐까요? 햇살이 창가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7월의 끝자락. 기석은 복지관 옆 작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겉면엔 문기석 앞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영찬. 편지를 받은 건 뜻밖의 자리였습니다. 형찬의 딸이 복지관으로 찾아와 이 편지,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 찾았어요. 아버지께서 꼭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하고 건넨 것이었습니다. 기석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바라보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기석아, 이걸 내가 언제 읽을진 모르겠다. 아니, 내가 읽기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 나는 세상에 없겠지. 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 둘은 참 이상한 친구였지. 자주 싸웠고, 자주 멀어졌고, 그런데도 늘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너였어.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때 아무 말 없이 등 두드려준 사람도 너였고, 아내 떠났을 때 같이 병실 구석에서 밤새 앉아있던 것도 너였지. 근데 그땐 말을 못했어. 그냥 우리 나이에 그런 말하는 게 멋쩍어서. 기석의 눈가에 천천히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으며 형찬의 장례식 날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날 그는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긴 편지를 읽는 사람이기도 했지요. 기석아, 난 내가 부럽기도 했다. 넌 끝까지 너답게 살았잖아. 뭘 하든 정의롭고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보다 조용히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늘 주저했어. 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형찬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형찬아, 너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넌 그냥 너무 일찍 떠난 거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마치 누군가의 유언처럼 짧고 강했습니다. 기석아, 내 삶의 마지막에 너 같은 친구가 남아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줘서 더 고맙다. 그날 기석은 조용히 형찬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작은 돌 아래 끼워 넣고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나는 나대로 잘 살아볼게. 그의 목소린 담담했고 그 눈빛엔 깊고 넓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기석은 백발의 정의회 모임에서 형찬의 편지 이야기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방 안은 오래도록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각자 자신의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었지요. 기억해줘서 고맙다. 인생이란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편지가, 또 때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다른 이의 남은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문기석. 그는 단지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정이었으며, 결국은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만사 문기석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의감 하나로 세상과 마주했던 한 남자, 기억 속에서 묻힌 사람들을 다시 꺼내어 함께 걸었던 길, 그리고 말없이 서로를 지켜보던 손길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건넬 용기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손을 내밀면 그곳에 따뜻한 우정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겐 따뜻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생만사는 당신의 삶에 지혜 한 스푼과 한 줌의 빛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날게요.